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10회 문제로 한번 내봤는데요. 10회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좀 높은 편에 속했죠. 예, 그래서 일단 모범 답안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으니까 간략하게 보고요. 그리고 기록을 다 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들이 있는데 제가 판례들을 조금씩 실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판례가 기록에 이제 현출이 됐을 때 답안 작성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공변이 없더라도 방실불이 없다. 그러니까 간접 정범, 정범과 동일한 형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방실불 없다.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장 변경이 우리 그 기록형 시험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오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단 전제 조건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심판 대상 파트는 지금 올해 시험에 그러니까 12회 시험에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작년, 그러니까 10회하고 11회하고 12회 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 대상 부분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기본적인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될 게, 잠재적 심판 대상, 현실적 심판 대상이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만 공소 제기하더라도 전체에다가 이제 그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죠. 그럼 여기 현실적, 잠재적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서 심판 대상을 올리는 거죠. 이거는 한 개의 문제는 뭐냐면요, A 사실과 B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기소구제 저희들이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잠재적 심판 대상이 있는 것을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끌어올릴 때 공변을 꼭 통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게 공부에는 필요성이잖아요. 그렇죠? 필요성. 이 전제는 뭐냐면, 검사가, 우리가 기록의 케이스에도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왔다. 그러면 한 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 개. 그리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서 한 개를 넘었냐 안 넘었냐 그러면은, 신청해왔다 그러면 필요성을 논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은 기본적 사실관계 등에서 한도 내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기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공변 신청을 해왔다. 검사가.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재판부가 허가를 했다. 그러면 검토 의견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를 벗어났는데 이게 뭐 잘못했다라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소 사실과 관련해서 항상 나와요. 우리가 강도죄에서 절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재물 절취 사실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니까 이게 무죄더라. 그럼 남는 건 이제 폭행인데, 폭행 협박인데, 이 폭행 협박 부분이 축소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판단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예.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서 공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서 판단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라 그랬었고, 그래서 기록에서는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에서는 우리가 형소 쟁점에서 잡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쟁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공변요. 공변 한 개,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한 개,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거꾸로 낸 게 부가실질 일부 기수예요. 일부 기수하면 전체적으로 다 미치잖아요. 요거 공변 안 하고 검사가 추가 기소해 왔을 때 요거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문제는 기록 작년에도 모고에도 나와 있고, 예. 이건 유력해. 이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동 범위 내야 되고, 당연히 추가 기소해 왔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주 널널하게 하면 공변 의제해줘요. 그래, 공변을 해서 판단하면 되지.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 공소기각 해야 돼, 공소기각 판결해야 돼, 가운데 영역이 성명해보고 일로 갈지 결정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예. 논리를 좀 익혀두세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기록과 사례 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상하게 잘 찍어요. 예, 이상하게 잘 찍는데 나온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3년 안에는 거의 반드시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기 최신 판례 하나 그것도 뭐 객관식에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저 개인 기본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꼭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 좀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 11월 14일 이 판례예요. 최신 판례가 기록에도 이런 식으로 현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에서 성명불성 여성 피해자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그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하고 모든 서류 증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중에 요거죠. 체포 당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경위란에 이런 목격자 진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압수를 작성한 사경 및 사경 작성 관리죠. 김영란인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위 압수조서 중에 그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목격자 진술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즉 312조 5항으로 볼 수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아닌 자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신 판례할 때 그 당시 기록에 나오거나 이거 기록에 나온다고 거의 유형을 찍었었던 건데, 아니면 사례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라 그랬었고, 요게 이제 현출이 됩니다. 피고인의 증거라면 동의한 이상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고 오는 쟁점, 여러분들이 유념해둬야 될 게 기본 법리는 이거예요. 검증조서 기재 부분에 진술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진술을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진술을 현장 진술과 현장 지시로 나눠서 볼래? 원칙은 이거는 검증보다 별개로 진술 취급하자는 거고, 구별설은 비구별설은 검증조서 이 진술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구별설은 현장 진술은 이거 진술 취급하고 지시는 검증조서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 지시도 마찬가지. 범행 단순한 동기 지시하는 건 진술로 가고, 단순한 그 내용만 얘기하는 건 검증조서로 붙고, 나머지 진술은 진술로 가자라는 수정 구문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이겁니다. 어떤 조서가 됐던 간에 이 안에 진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진술 처리하는 것이 법리예요, 법리. 이걸 깔고 있다가 최신 판례가 나오니까 동일한 법리에서 압수수서, 압수경위란에 목격자 진술이 들어갔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문제가 최신 판례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출제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정면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례에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기록과 사례는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횡령죄는 상태범이다 처분하고, 그 법익보다 더 많이 침해하지 않으면 이거 판례가 바뀌어 있는 거죠. 불가벌적 사후행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죄수 문제예요. 위험운전 치상했을 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상경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상적 경험은 여러분들이 그 형총할 때도 잘 보시는 거지만 과형상 일죄, 소송법상 일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수론에서 하나의 행위인가를 판단할 때 다 원칙적으로는 자연관찰적으로 살펴봐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라면 한 개의 행위입니다. 한 개의 행위. 판례가 물론 이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큰 목차만 볼게요. 여러분들 금방 썼기 때문에 그 답안을 보시면 사무소 위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실 때 내가 이 판례를 알고 있었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냐를 먼저 좀 검토하시고, 만에 하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된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문서라도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 그러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고, 행사의 방법도 간접정범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매번 등장하는 이제 기본 이런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바탕이.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방법인데, 지식이 빵꾸 나는 부분은 보충을 하시면 돼요. 보충을. 그리고 이제 기록에서는 보는 방법을 보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시간이니까. 특경에도 당연히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 기간을 할 때는 범일 한 날로부터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세요. 사기 피해분과 관련해서도
친족 상도례 관련 부분에 여기 좀 뭐 애매하긴 했는데요, 그죠? 예, 공공 간에 요 문제도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A와 피해자와 갑하고만 친족 관계가 있고 상대적 친구죄니까 을하고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고소와 관련된 건 얘만 논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고 문제에서가 한번 이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둘 다 친족을 주고 병을 따르게 해주는 거. 예전 단계에서 이것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만. 그러다가 공범을 묶어가지고 친고죄 공범을 묶어갖고 문제가 나올 때 상대적 친고죄도 공범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슨 그때도 이제 하자마자 이게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범인가 여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요. 뭐 성폭법 위반이 좀 11점짜리인데 이건 최신 판례 알고 있느냐 문제였죠, 그죠? 아는 순간 이건 실제에서는 이런 판례들이 나왔고 이 기록이 나왔다 알고 있는 순간 답안은 되게 수월하게 써집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을남의 변론요지서예요. 변론요지서라고 하면 무죄 변론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정상 변론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는 다음에는 무조건 그냥 무죄 변론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니까요. 자, 특경 김손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 이게 언제냐? 보통 우리가 알게 된 날을 언제 줘요? 진술조서에서 나오거나 고소장에서 나오거나 좀 복잡한 것 같으면 증인신문상에서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이번 기록을 읽으시면서도 잡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알았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알려줍니다. 두 번이나. 그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고죄가 나왔을 때 살펴야 되는 것들 고소기간, 뭐 고소 추한의 문제 안 된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시고 이제 증거 능력 없는 증거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312조 사망은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312조 사망은 내용 부인하면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죽더라도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건 이론상으로도 한번 나왔어요, 기출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은 걸 줘가지고 314조 적용되지 않는 게 그대로 기록에도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되는 그 건피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피신하고 기존 경피신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뭐 김피해 고소장, 김피해는 경찰 진술조서 동의한 바 없고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사항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또 죽어도 사망한 거 314조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위에 건 경피신 문제고 일반인 건 진술조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진술 나오는 거 우리 이번도 동일했지만 증인신문조서에서 전문이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술조서나 고소장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공판 받고 있는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출석 불능이냐 진술 불능이냐 아니다. 그다음에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 사유도 증언 거부도 마찬가지다. 누가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누가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 진술의 탄핵성은 진술 증거 신빙성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진술 일관성 뒤에 또 보겠지만 상식에 반한다, 모순된다. 그리고 상식 불일치, 그리고 진술 모순. 이제 이런 뭐 올해 문제도 그렇고 10회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사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보통 20점 정도를 배점을 했는데 조금 더 지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한 죄에서만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 후단무죄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검토 의견서 부분에서 사실 인정을 잠깐 간략하게나마 하고 사실 그 결론을 내는 그런 유형도 나오니까 유형을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볼게요. 쭉 넘어가면 이제 결국 답안 쓸 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게 부적 증거 꼭 나열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다시 회상하시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쟁점 변소 요지라는 건 간략하게 적고요. 좀 기억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 다 골라내고요. 전문 증거부터 좀 고르자. 왜요? 증거 동의하면 끝나니까. 그다음에 유수증 같은 거 다음으로 좀 빼자. 그다음에 이제 증명력 내지는 신빙성 관련해 가지고 각 진술 주체별 모순 진술이 있는지를 살피고 또 객관적 사실과 비교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인정론의 기준들요. 돈이 오고 가거나 날짜가 다르거나 물건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거 꼭 적어주시고 결론 그 청구 취지 적듯이 다 적으라 그랬어요. 적어도 이 첨삭반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 꼭 챙기세요. 뭐 달리란 말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뭐 325조만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합리적, 범죄 증명, 이거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인데, 우리가 나와 있는 아주 그 실제에서 매년 나오는 건데, 형식 판결은 어찌 보면 땡스한 부분이죠, 그죠? 예, 공소시효를 알고 있느냐? 항상 5년 이상이 넘어간다. 범죄 사실과 공소시효 기간의 차이가, 공소 제기간 차이가. 그러면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 7년이었고 1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가 전담무죄예요. 줄거놨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즉 공소장 기재사실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때, 그거 하고 수표법처럼 공소장 기재사실에 비춰갖고 이건 그냥 아예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거야. 평가의 여지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쉽게 놨어요. 예. 상경의 기판력이 미친다. 왜 미치냐? 하나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 선고확정, 범죄사실, 공소사실, 관계 미침 결론 꼭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메모라고 해서 지금 계속 나눠 드릴 건데 결국 마지막에는 10회 문제도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보세요. 앞에 넘기다 보면 몇 페이지냐면요. 2페이지. 우리 답안에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공소사실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익혔으니까 아시겠지만, 김갑동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공범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을람 부분에서 빠져있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요 목차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차에 따른 답안 구성이고,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이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시간을 들여서 메모를 하자. 왜? 일가함과 같이 이건 인정하나 이렇게 됐으면 또 앞에 와서 일가가 뭔지를 봐야 되니까 아예 적을 때 좀 제대로 적어 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방법은 요거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순서만 저 참고용으로 나눠 드렸으니까 그냥 보세요. 자, 김갑동의 꼭 요거요. 이게 검토 의견인지 그리고 변론 요소인지 그리고 배점이 몇 점인지는 웬만하면 적어 놓으세요. 웬만하면. 그래야지 본인들이 배점을 좀 나눠볼 수 있으니까 40점 정도의 분량이구나. 그리고 첫 번째 사문서 위조 동행사. 요거는 뭐 줄여서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경, 사기. 그리고 세 번째가 성폭력 처벌연합특례법, 성폭법. 요렇게 죄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사실 이을람이었는데, 김을람인데, 아직 모른다고 치고요. 김을람은, 변조구나. 변론조수 60점짜리구나. 이걸 좀 많이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첫 번째 보니까 특경 사기네요. 특경 사기랑, 그냥 사기의 점. 죄명이 두 개니까 특경 사이니까 액수가 다르겠구나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한번 염두에 보시고, 아직 뭐 여러분들 다 풀긴 풀었지만 모른다는 전제하에 한번 하는 겁니다. 첫째에서. 두 번째 이제 횡령의 점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특가 위험운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메모장 A 시리즈가 나오면요, 연필로 두 덩이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는 여기다 적고 싶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해가지고 죄명을 이렇게 가필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배점 분량으로 적어도 이거는 이제 획을 그을 수 있잖아요. 40점 요만큼 있을 거고 60점 요만큼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반 거의 해가지고 죄명을 이렇게 나눠서 앞에 연필로 가필로 해놓으세요.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달고 있는 거죠.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게 지금.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면 약식명의로 면소 판결할 거니까 메모할 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메인 테마는 메모할 게 많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나마 이렇게 가필을 해 놓으세요. 옆에 메모장 옆에 펴 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나가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받았다 그러면 뭐 응시자 준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뜯어내리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서 0점 처리된 적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옆에 여기 그 붙여놓은 거 그게 뭐라고 그 칼로 이렇게 미리 뜯어놨다가 시험 다 보고 보세요 이랬다가 이제 학교로 영점 처리 통보 온 적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문제 부분 이제 검은 글씨로 줄거진 부분은 이제 시작이 되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날에만 한 번만 보면요. 1, 2부분만 작성하시고 돼 있어요. 1, 2부분만. 그럼 옆에 양식이 우리 답안에 옮겨야 될 양식이다. 붉은 글씨 부분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건, 피고 이런 거 적는 거 아닙니다. 작성 요령 보시면 학설 판례는 견해가 대립되는 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적시할 것. 거의 이걸 쓰자고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판례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특이사항들은 이렇게 줄을 거주죠.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의견서의 기재 내용은 변론조서에서 기재 내용은 검토에서 각각 인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출제 유형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김갑동의 죄를 보려면 이을남이가 무죄가 나와야 저게 공범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예로 하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갑은 공동폭행이다. 을은 난 공동한 적이 없다. 근데 갑부터 하래요, 갑부터. 그럼 얘께 선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을의 변론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을이 무죄이기 때문에 얘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뭐 축소사실로서 폭행에서 뭐 합의서 들어왔기 때문에 6호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 이런 식의 흐름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안 밀어서 우리가 답안을 쓸 수 있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세 번째,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증거조사 진행되지 않지만 이건 그냥 고정 문자죠, 거의. 이 문제에서는 시험편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증거 능력에 대해서 논해라. 그냥 증거 능력 적으라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증거 능력을 체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한 다음에 채택합니다라고 하고 판사들이 증거 조사를 하고 채택을 할지 기각을 할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조사가 돼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 끝났는데 뭘 논해? 그렇지만 시험이니까 너희들 증거 능력 한번 판단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 그냥 쓰는 겁니다. 네 번째, 법률명과 제명에서 특경, 이거는 특경으로, 이거 특가 이렇게 하면 된다. 성폭법으로 하면 된다. 이거고요. 주의사항, 쪽번호 됐고요. 주소, 기타 서류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간인은 세 번째, 증거물로 공판기록, 증거기록 중에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서 다 진행된 거니까 따지지 마라. 네 번째,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해야 할 일부 서류 중에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 조소에 첨부해야 할 수사과정 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것. 이거 따지지 말라는 증인선서서 안 들어가서 무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적법 절차 이런 거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송달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 절차를 거친 거다.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딱 읽어놓고 여기에 뭐 굵은 글씨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이제 논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우린 이건 시험 볼 때 룰이에요, 룰. 자, 검토의견서 양식에서 이제 옆에 첫날이니까 그 A 시리즈를 하나 가지고 그 메모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걸 비교해봐도 되고 아니면 옆에다 새로 이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목차를 적어 놓고. 자, 실제에서는 이제 이걸 찢으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접어서라도 뭐 시험장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또.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거나 그 포스트잇을 못 붙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붙여도 뭐 제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접는 거, 뿌기는 거 이런 거 전 추천드립니다. 접어버리세요. 찢어도 되고요. 전 찢는 거 좋아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1심 소송 기록을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첫 번만 할게요. 그 옆에 구속기간, 최종 만료, 대행기간 만료라는 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형소쟁점에서 하나 잡힐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심 절차에서 구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죠? 근데 항소심에 항소를 했는데 원심에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행 규정에 따라 가지고 2심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걸 나타내는 거여서 대행에서 갱신하고 만료되는 게 언제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 기록에 나오긴 어렵습니다. 자, 사건명들 한번 보시고 구속돼 있구나. 그리고 공소 제기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서 11월 30일이구나. 자,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1회 공판기일이 열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 목록, 이건 그냥 목차니까 이런 게 들어와 있구나. 쭉 보시고 구속관계 서류는 생략한다. 자, 이제 증거 목록인데 증거 목록은 일단 X 쳐져 있는 것만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왜냐? 이 김피의 고소장이 어느 죄명에 따른 증거인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봅니다, 이름 X. 우리는 연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경 작성의 사경한테 제출한 고소장, 이거는 법적 성격이 313조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기억 환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311조 전문 증거요. 법관 면전조서, 장례 증거 등기에 있는 거. 여기서는 증거 보존 절차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인 거. 312조 1화 이제 건피신인데 내용 부인하면 이제 증거 등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은 삭제가 됐고요. 312조 사망 경피신 똑같습니다. 내용 부인하면 증거 등기 없어요. 남의 거는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312조 사항요.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술조서예요. 진술조서. 적실 반특인데 진술조서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부릅니다. 312조 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거예요. 수사과정에서 피신처럼 작성한 거. 어디로 갈래?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6조 6항은 검증조서. 진정성립과 적법 절차와 진정성립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수사가 불러가지고 네가 쓴 거 맞아? 네가 쓴 거 맞아? 네 이러면 되죠. 증인으로 세워서 이것도 당연히. 조문 있으면 조문 한번 스크린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문제 장서 313조 312조 6항입니다. 313조는 2항이 있는데 이게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나죠. 진술서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명의자 같은 거.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자와 작성자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진술서에 진술이 피고인 진술이 있다. 그럼 피고인 당연히 부인하면요. 이거는 그냥 객방으로 살리면 돼요. 이 전제는 다 뭐라고 했어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부동의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기록에서는요. 증거 동의해버리면 증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증거는 부동의했다. 진술서 들이밀었더니 피고인 갑에게 A 지거 진술 들이밀었더니 모르는데요. 이러면 객방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요. 그럼 증거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진술이죠. 제3자 진술. 제3자 진술서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를 당연히 제3자 진술을 갑에게 물고 증거 인부를 물었을 때 부동의하는데요 라고 하면 요건 뭐예요? 객방과 반대신문 보장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진술 기재 서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진술이 B가 받아 적었을 때 요게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 피고인 진술이니까 들이밀었을 때 난 모르는데요. 이러면 누구요 이거는? 작성자가 나와서, 그죠? 예, 작성자가 나와서 진정성립 인정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3자다. 그럼 누가 모르는데요? 이러면 제3자 나와야 됩니다. 제3자가 진정성립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증거이 없는 겁니다. 아예. 예. 그리고 이 모든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진술기재 서류는 A라는 진술이 있고 이게 자필이거나 여기 A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B가 받아 적어야 돼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문 증거로서의 예외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수사보고서, 전화 청취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수사기관이 A한테 전화해가지고 묻습니다. A한테 전화했더니 A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수사관 B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등기 못 갖췄어요. 왜요? 문서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문서 요건을. A 자필 있어요? 없잖아요. 서명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못 써요. 이거는 증거 동의 안 하면.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의 서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상기해 보시고, 첫날이니까 뭐 강연에 다 들으셨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사실인정은 증거로 한다라고 뭐 알고 있고,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와 증명력 있어야 된다. 여기 사실이라는 거는 공소사실이고요. 내지는 요증사실이요.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몰랐니 알았니? 이거 입증하는 거 아니야. 몰랐니 알았니? 그럼 증거에는 인증과 물증이 있고요. 인증의 대표적인 건 증언의 증언. 말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전문. 그 다음에 물증에는 당연히
기록에서 물증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위수증이 아니면 증거 동의 대상은 되는데 위수증이면 증거 동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증거 서류야 서류. 아까 봤듯이 조서, 진술서 등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증거 서류 중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증거 물인 서면이 있는데 이건 물이잖아요. 물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 방법만 다른 겁니다. 물건 제시하지만 증거 물인 서면을 읽어서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문서 위조의 증거 물인 서면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자체가 증거물로 들어온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증거 조사 방법은 제시하고 낭독하는 걸 보여주고까지. 이건 규칙이었어요. 규칙. 요 테마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형소법 기출문제 중에 조문 적용하는 문제 영역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장애도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 이게 게시제도, 그죠? 서로 주고받는 거, 그거는 조문 문제였는데, 요 증거물 조사 방법은 하나의 테마로 잡혀 있어요. 과거에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게 뭐 어떻게 하니라는 거인데, 이거 나오면 뭐 적는다? 이 규칙적인 규칙. 증거물 조사 방법 규칙 다 뺏기면 돼요. 요런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인증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공판조서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요. 예. 그 다음에 피고인신문조서 이런 데 나오는 게 이게 발현된 거고, 증거서류와 조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사서류나 수사서류. 그리고 뭐 수사서류하고 증거서류 원래 분리제도니까, 그죠? 우리는 쪽수 동일하지만 수사에서 이만큼 기록 나가면 그중에서 일부 해가지고 증거서류를 올리는 거라고요. 100% 동일하지 않아요. 예. 검사들이 빼고 필요한 것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우리 시험에서 물건은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진이나 이런 걸로 뭐 뒤에 이제 기타 증거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구나라고 이제 하고, 그러면은 사경대성 고소장 하다 들어갔는데, 고소장이니까 10중 8구 이거는 김피해가 쓰고 김피해가 적은 거니까 300 진술서예요. 제3자 진술서고, 이거를 이을남이 부동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김피해를 불러야죠. 그죠? 불러서 진정 성립을 인정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됐을 때 객방 반대 신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진정 성립해야 돼요. 참 아까. 그 다음 밑에도 보니까 김피해 진술조서네요. 이름은 그렇지만 310조 4항인데 진술조서도 김피해가 진술조서 이을남이가 부동의했으니까 얘 불러야죠. 그죠? 진정성립 시키고. 안 되면 뭐 영상 보기 기타 객관적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기록에서 그것까지는 묻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고소장 마찬가지에 진조 살리는 방법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죠? 그럼 보통은 진조 증거 목록 10번 제시하면서, 그죠? 사실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하여 있는가요? 증인으로서 네 하면 이건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죠? 예. 넘어가 보세요. 또 보면 근데 좀 특이했던 거 하나가 피신조서 19번 목록 보시면 또 X 쳐져요. 18번. 이을남이 피신조서에 대해서 김갑동이가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실제로 얘는 범인을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 약간 오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함정일 수도 있고. 왜냐면 뭐 다 자백하고 있는데 뭐 김갑동은 지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병서의 피신조서는 공범이라고 봤을 때 당해 피고인인 지금 이을남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니까 박병서가 동검을 쳤던 말던 신경 쓸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공범법리도 이거잖아요. 갑과 을이 공범일 때, 공범일 때 진술이에요. 을의 진술은요, 공범 진술은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증거 있어요. 이거 어디에? 피고인 신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증인지위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사건에서 을에 검피신을 쓰고 싶다. 그럼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거 뭐 314항이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필요 없고, 이제 갑이 내용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갑, 우, X, 을, 우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경피신 동일합니다. 이제 검경피신 동일하고, 요즘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그 다음에 공범이 아닌 경우, 공범이 아니라면 을의 법정기술 이거는 반드시 증언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증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을의 검피신, 경피신은 다 뭐다? 312조 4항이다. 이거 나누시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경우라면, 그죠? 진술조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의하면 누가 얘네가 나와야죠. 그죠? 얘네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는 그냥 빡세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증거동의 무조건 증언을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예전에 한번 헷갈릴 수 있나? 예전에는 공범인 경우에 검피신 들이밀면 법적 성격이 뭐니 315 4항인데
증거 의견으로 얘가 동의하면 된다. 이거에서 이제 기억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제. 예. 그냥 이제 잊어먹고 그냥 경피신 취급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또 넘어가 보시죠. 자, 증거 목록에 보니까 대질과 관련해서 긴급 요런 부분들은 이제 메모에 좀 잘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대질 48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 안에는 우리가 요 대질 부분에 보면 긴갑동의 진술 부분도 있고 기물남의 진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각각 별개의 피신 조서라고 보면 돼요. 한 종이 쪼가리에 있고 한 길의 신문은 했지만 신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피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이제 증거 목록을 항상 체크해야 될 게 실시, 미실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증인 김피에 대해서 증언 거부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예상하고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김피해가 증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피해가 본법정에 나와서 진정 성립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진정 성립이 안 됐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그리고 약식 명령이 들어오니까 실제 시험에서 약식 명령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일단은 면소 판결을 강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면소 판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하자라고 했던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제 조금 좀 교활하게 좀 아니면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러는데 범죄 사실이라는 건 여기 약식 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문 들어올 수 있고 범칙금 들어올 수 있고 그죠? 즉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판력의 발생 시점은 언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선고 확정이라고 했죠. 확정. 약식명령 발령시고 범칙권 이거 돈 낸 때고 그죠? 예, 그러면 선고 확정인데 선고 시점을 잡고 확정을 해야 돼요. 발령시를 항상. 그 다음에 이 범죄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관계가 어떠냐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방 통해 갖고 이게 기사중이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꼭 봐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상습범으로서 수방기전 절도수법 발현, 상습범이니까 포괄일죄. 두 번째 또 많은 거 상경. 예. 기본적 사실관계 사회적으로 환원해 보니까 동일하더라. 시장방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상경, 기판적 미침, 결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2개 줘요. 그죠? 그 다음에 공소사실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것만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2개 주죠. 하나는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인데 하나 안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이런 경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예. 그래서 검토 의견서라면 늘 이걸 염두에 두고 변론 요소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인데 공소제기 일자에서 접수인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도 이걸 가지고 꽈내진 않았는데 11월 31일 보면 접수 11월 30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12월 1일로 돼 있다 그러면 접수 날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접수인 찍힌 거예요. 거기에. 도장 찍힌 거. 그게 중심이라고요. 모든 거 다 마찬가지. 접수인이 기준이에요. 접수인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그런 서류를 볼 수도 있겠는데 민사에서 보면 이제 전사소송이 일어나돼 있으니까 거기 날짜 안 적어 이렇게 막 변호사들이 이렇게 2022년 7월 땡. 그럼 이건 기록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 기록에 언제 접수됐는지 이게 며칠자 준비 서면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기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건데 그 옆에 접수인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죄명들 한번 그래도 시험이라고 봤으니까 피고인을 쭉 봅니다. 혹시나 직업 정도만 한번 이게 뭐 건실한 사업가인지 근데 뭐 사업 됐으니까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죄명들 보시고 적용법조인데 실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록에서는 저희 시험에서는 몇 조를 정했는지 잘못 정했는지 이거는 기록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거 검사분들도 많이 수정이 돼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이거 조문 좀 바꿔주시죠. 이러면 그 자리에서 정정해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공소사실입니다. 2-1인데 이제 공소사실 1이죠. 1. 피고인들과 박병서의 공동 범행했으니까 이건 공범인 공피입니다. 뒤에서 봤듯이 우리가 친고죄 공범을 판단하는 형식 판결할 때 공범을 판단하는 방법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진술 과정에서 공범 취급했으면 공범 공피 진술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판단해봤더니 공범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럼 재판 뒤집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공범이라고 보고 진술하는 거 이거는. 자, 1가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다가 옆에 보시면 이제 이걸 적어야죠. 1가.
밑에다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피고인들은 메모를 가장 거기 옆에 보시면 그 메모장 요 파트 여기 이제 여기 메모장 여기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가 메모 알려준 부분 여기 부분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를 하시되 꼭 언급해야 될 건 이게 공범인지를 나타내세요. 공범인지를 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예. 공범간 진술은 피고인 신문조서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냥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실질적으로 하면 이 내용을 뭐 빡빡하게 적는데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첫 번째 공소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 검토하실 때 공판 기록까지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꼼꼼히, 정말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피고인들은 위조한 투자 확약서를 이용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끊어봐, 이게 주관을 뒤에 넣는 방법도 있고 앞에 쓰는 방법도 있는데 공모에 동그라미 꼭 치시고, 시간 2020년 1월 18일경, 장소 중앙로 2길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 집에서, 이제 방법, 행사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확약서, 이 내용은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확약 내용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만세금이 진행하는 속초시 호텔 개발 사업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주식회사 만세금의 위 분양용 호텔 완공 시에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그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것을 확인함, 이하 생략, 그리고 주식회사 만세금 대표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확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하고, 투자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부 옆에 회사 명의의 인감을 날인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격무용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몰라 이게 공소 사실이 진실하다라고 이런 추정은 되지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일견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전담무죄 사안으로 뽑을 만한 사안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공모에 동그라미 쳐놓고 메모 따로 하지 마시고, 공모 시간 꼭 적어놓고 시간에다 줄 치시고, 끝에 위조했다라는 것만. 공모에서 위조권 3명이서, 그 다음에 난데요, 나 위조 사문서 행사, 그 다음에 특경 사기, 그냥 사기.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특경 사기, 그냥 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1 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 동그라미 치시고, 피고인 김갑동은 2020년 1월 19일경 김을남과 박병서에게 일가항과 같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조한 투자 확약서와 허위의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주면서, 사진을 주면서 김피의 김손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을남은 같은 날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피해자 김피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기본적인 거죠. 피해자들에게 기망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의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 진행 중인데 기초 단계다. 다음 달이면 완공되는데 100억 원이 유치되는데 참 단기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형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상대적 친고죄인가? 이런 것들은 미리 주죠. 이렇게 형들이 단기 운영 자금으로 우리 회사에 8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2배로 갚겠다라고 말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 확약서와 허위 호텔 개발 현장 사진, 지금 우리가 이름 볼 수 있는 건 확약서와 현장 사진이라는 게 중서미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시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단이죠. 범행 수단은 공소 사실을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폭행죄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 뭐 뺨 2대를 때렸는지, 그죠? 공소 사실과 다른 증거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달 21일 이에 속은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만세금 명의의 3억 원, 김손해로부터 5억 원,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는 특경, 하나는 일반 사기. 꼭 피해 금액은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에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5억 원, 김손해 5억 원, 김피해 3억 원 각각 교부받았다. 일견 봐서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메인 테마 같다는 느낌은 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소장 읽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모했는지, 어떤 내용이 범행 수단이 이용됐는지, 그 다음에 범행 방법 중에 시간적 순서를 잘 봐두세요. 시간적 순서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기망 방법에서 100원 유치된다, 돈 빌려달라, 이런 기망 내용이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행이라든지 공동폭행 사안에서는 화장실에서 뭐 둘이 같이 했다라는 공소사실이 있다든지 공소사실과
실제 진술이 불일치했을 때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시간 순서대로 특히. 시간, 장소, 방법이에요, 결국에. 그 다음에 김갑동, 이거는 피고인은 2020년 11월 10일 08시 14분경 서울 서초역의 승강장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내장된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성명불상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수침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일견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피고인 2, 김을남입니다. 횡령 인정했죠, 이거다. 2012년 7월 5일 5년이 지났네. 일단 의심해 볼까? 근데 공소시 완성된 걸 알 수 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경주김씨 종중 종손이다. 2006년 4월 1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임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에 2012년 7월 5일 1억 원 매도하고 맞춰 주었다. 이거는 뭐 유효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횡령죄 살아 있는 거죠, 그죠? 무효인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에 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이거 공소시효 완성됐네.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처벌은 안 되지만, 그렇죠? 불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2020년 1월 28일 날 보니까 이거는 뭐 공소시효 관련 없고, 피고인은 12년 7월 30일경 위와 같이 임야 1억 원 매도한 1억 원으로 매도했고 양평균 다 매수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해서 답을 보관하던 중에 2020년 1월 28일경 서울에 있는 위 답을 담보로 1억 원 대출받으면서 근저당 설정했다. 불가불적 사후행위죠, 그죠? 이게 뭐해서 전담무죄구나 하면 이제 메모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적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메모, 공소시효, 그다음에 불가불적 사후행위 요것만 해놓으면 돼요. 그럼 기록 볼 때 이제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담무죄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나번에도 보시면 위험운전 치상이 나왔는데 우리가 언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뒤에 약식명에서 바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20년 시간 장소 잘 봐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상경 처리할 때는 2020년 9월 20일 21시 경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양립불가 밀접관계에 있으면 하나의 사실관계를 보니까 어디서 하이마트 앞 3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술 먹고 20로 1, 2, 3, 4, 5에 무쏘 차량을 운전해서 30km 진행하던 중에 과실로 정차 후 뒷부분 들이받아서 과실 위험운전 치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일단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공판조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인부가 지금 천천히 읽는 건데 실제에서는 빠르게 체크만 해놓는 거예요. 공소사실을. 공소사실은 일단 이제 시나리오 시작이니까 시장방 위주로 꼼꼼하게 공모 누구 피해인지 피해 금액 얼마인지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만 딱딱딱 하세요. 한 2번 읽어도 돼요. 1회 공판기를 보니까 재판장 주소 변동 어쩌고저쩌고 인정신문 너 누구니 물어보고 뭐 진술 없이 주소 보고 해라 이런 것도 경고했고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과 제명 적용법정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에서는 인부가죠, 인부. 가장 중요하죠, 이게. 피고인 김갑동은 시원하게 다 인정이네요, 김갑동은. 그럼 김갑동 거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정했네요. 특경 사기 이거 인정했네요. 그다음에 성폭행도 다 인정했네요. 검토 의견이니까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변론 요소에서 인정했다 그러면 그죠? 형식 판결이나 뭔가 공소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으려면 정확히 볼게요. 이 공소사실 1에 대해서는 김갑동이 투자 확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만든 줄 전혀 몰랐다. 공소사실 1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요때 이제 기록의 메모가 요게 이제 메인 테마잖아요. 요 두 개가. 그럼 이제 이게 좀 넓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을람은 X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메모해 드린 것처럼 가담 X 위조 사진 촬영 몰랐다. 거의 그대로 베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김갑동이 지시대로 김피와 김손에게 단기 운영장을 빌릴 걸 요청해서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몰랐다. 즉 나는 간접정범이다. 가담한 거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문서 위조랑 동행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을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 부분을 얘기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얘기하라고 그러진 않았고 여기 특경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사실 3은 내가 인정하겠다. 얘는 지금 1, 2 이거는 다투고 공소사실 3 이거 3부분이에요. 3. 이거는 내가 인정한다. 특경 사기랑 요 부분이 문제되는데 자 요럴 때 기록을 할 때는요
원래는 김을람이지만 김갑동과 한꺼번에 여기서 메모를 하는 게 편합니다. 나올 때. 공동변론을 하는 유형일 때는요. 공동변론이 아니라 같은 쟁점을 언급할 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듯이 공범관계에서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은 인정을 하고 한 명은 부인을 하는 유형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유력한 김갑동의 갑의 이 인정하는 이 갑의 법정 진술이나 진술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거니까 증거 능력을 날려줘야 될 거고, 날릴 것들은 신빙성들을 탄핵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을남 입장에서 변론 요소를 쓰는 거구나. 구조를 일단 파악하세요. 예. 두 가지 나왔을 때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부인하는 유형이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어찌 보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증거신청서 약식명령은 항상 발령 시, 예. 발령 동그라미 쳐놓고 2012년 7월 발령돼 있고 확정, 예. 12년 28일이네요. 기판적 발생 시점은 7월 7일. 범죄 사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바로 공소장을 보면서 비교를 해봐요. 20년 9월 20일 21시경에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약식명령 받은 음주운전과 요문전 치상은 별개니까 이거는 별 문제 없고, 근데 뒤에 넘겨보니까 9월 20일 21시경에 30kg 과실로 손괴했다. 그죠? 재물 손괴랑 같은 행위로서 위험운전 치상은 상경이구나 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상경이구나, 아니면 뭐 상습범이구나, 영업범이구나, 이런 것들 다 여기 나오겠죠. 그죠? 대체될 수 있는 건 판결문 들어올 수도 있고, 약식명령이 이렇게 범죄 3개로 잘라서 나올 수도 있고, 범칙금 나올 수 있고, 직결심판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공판조서, 이해공판조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검사가 쭉 이제 밑에 날아오면 이제 쭉 증거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을 하는데, 지금 검사가 피고인 김갑동에 묻습니다. 순번, 20번, 27번 이거 제시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증거 의견을 확인하는 거 과정에 불과해요. 진정성립 인정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는가요? 이거 증인으로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공범 아닌 공피라면 당연히 여기서 선서시켜야 돼요. 따로 빼가지고, 그죠? 근데 이건 피고인 양자는 공범 내용이구나. 그렇지만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내용의 진술인지 별개인지를 여기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범 아닌 경우 우리 옆에 바로 봐봐요. 20페이지 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흉하다는 것이 뭐냐? 김갑동은 평소 지하철에서 여성이 치마 속을 찍고 다니는데 저한테도 자랑하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꼭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이거 공범 아닌 공피가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증거능력이 있으면 뭐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 돼버려요. 증거가 하나 더 나와버리잖아요. 김갑동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죄명을 따로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섞어서 줄 때는 좀 곤란하죠. 공범 아닌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작물이죠. 작물죄. 본범과 작물죄의 관계. 이거는 공범 아닌 전형적 유형이고 안 나온 것보다 변시에서는 싸움요. 상피고 서로 다투는 거. 이건 공범 아닌 공피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갑도 때리고 을도 때렸다. 싸움이다. 그럼 각각 폭행죄, 각각 폭행죄. 그럼 서로 진술하는 건 피고인 신문관에서 공범 아닌 공피의 진술이기 때문에 증언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안 나왔어요. 모고에는 한번 나왔는데. 자, 그럼 첫 번째니까 이제 천천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을남의 변호인은, 그리고 이런 팁이라고 했잖아요. 변호인은 유리한 걸 자꾸 물어봐요. 유리한 사항을. 그러면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이 지금 물어봅니다. 이을남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이 상황 논의사항을 익혀보시죠. 검찰 계좌 추적 결과에 의하면 만세금으로부터 300만 원 송금, 300만 원 돈 나오면 항상 체크. 300만 원 송금한 것 이외에 돈을 받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범행 수익 어떻게 이을남에게, 김을남에게, 김갑동아 니 그 돈을 줬다는 거냐 니가. 그랬더니 300만 원 김을남이 급여로 준 거다. 급여. 300급여. 최초 진술이니까 이걸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면 달라지는, 수사기관 달라지는 모순 진술을 찾아내는 게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020년 1월 말 제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회사 계좌에 현금으로 인출했을 때 김을남에게 별도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김갑동은 시원하게 인정하고 같이 했다. 이을남과. 그렇지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또 묻습니다. 김을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1월 1일 날 네가 보낸 거 보니까, 을남이한테 보낸 거 보니까 현장 자금 압박 심각, 단기적 상황 타겟적 필요 1월 1일 날 보낸 건데 이는 호텔 개발 공사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김을남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유치할 때 회사 단기자금 필요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김을남에게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내가 을남이하고 짜고 허위의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무슨 나오는 거니까 서로. 그 다음에 피고인 김을남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에서 추가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모했던 허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예 기록에 대놓고 줬어요, 이거는. 그죠? 예. 이런 말들 나오면 뺏겨놓으면 되잖아요. 예. 추가적인 처벌을 면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 1억 원은 김을남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에게 별도로 투자한 것이다. 별도 투자다. 1억. 호텔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이 김갑동에게 묻는 내용들 300만 원, 범죄 수익 3천만 원 현금, 카카오톡 메시지, 짜고 메시지, 그 다음에 1억 원 이런 부분들은 가배법진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특정 사기 부분에서 이제 갑법진 그래갖고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은 페이지를 적고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은 뭐 300 3,000, 예, 통 메시지 이런 것들만 메모를 해 놓으세요. 페이지만 적어 놓고 일단. 그 다음에 뭐 거기 메모장을 한번 보시면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요까지만 지금 메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예, 검사가 피고인 이을남에게 이제 부인하는 이을남에게 물어봐요. 증거 목록 제시하고 그렇구나 이거 넘어가고요. 자, 피고인 이 김을남의 변호인이 이제 유리하게 묻는 거죠. 피고인 김갑동으로 현금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없다. 한 명은 현금 줬다. 현금 받지 않았다. 그럼 현금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금. 키워드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관여한 것은 김갑동이 시킨 대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금을 유치한 건 말고는 없고 2020년 1월 첫 달 급여 300만 원 돈 받은 적이 없다. 변론 열서를 적어라. 김을남에 대한 거다. 김을남의 유리한 진술이 나온다. TV죠 이것도. 예.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김갑동은 일요일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를 단기자금 유치할 때 근거를 이용하러 처음부터 피고인과 짜고 허위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갑동이가 아니다.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여준 적도 없고 줬다. 무슨 진술 나오는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해 놓으시고요. 김갑동으로부터 1월 1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때마침 제가 사촌 형들로부터 운영하는 사업체를 처분한 대금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나서 김갑동에게 내가 말해줬더니 김갑동이 저에게 사촌 형들의 자금을 한번 유치해보라고 지시했다. 지금 한 명은 내 지시 받아서 그냥 한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1월 3일 날 사촌 형들에게 연락하게 된 거다. 사촌 형이니까 사기와 관련해선 피해자하고의 관계에서만 친척 관계 있으면 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도는 점유 소유 다 친척 관계 있어야 되고 횡령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관자, 소유자 다 마찬가지인데 사기만 피해자이면 됩니다. 피고인은 김갑동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송금했냐. 지금 1억이 주식 투자 1억이 나와요. 지금. 아닙니다. 2020년 1월 3일 갑동이 투자 확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2월 말이 되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부터 100억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개발 현장에 단기적으로 자금 부족해서 100억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 무산될까 걱정이다. 일단 그때까지 사용할 단기자금 9억을 마련할 수 있으면 원금 2배를 갚아주더라도 괜찮으니 사촌 형들의 자금을 한번 유치해봐라 라고 하기에 김갑동이 이렇게 하기에 난 지시 받아가지고 사촌 형들에 연락했고 자금 유치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땅 팔아서 1억을 만들어서 투자해 준 거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래 또 물어요 변호인이 투자 확약서 김갑동은 피고인 박병서와 투자 수익 약정을 하고 김갑동이 말하는 게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짜고 확약서 위조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촌 형들과 종중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한 걸 주장하는데 어떠냐 무슨 진술 나오는 거 지금 계속 물어보니까 투자회사 한번 봐봐라. 김갑동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것은 저를 속이려고 한 것이다. 만일 사촌 형들을 속여서 그것을 만들었다면 제가 만세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투자회사에 김갑동 이름을 쓸 이유가 없었다. 김갑동은 사기 전과도 많고 음흉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유형일 수 있냐면 경피시나 검피신 과정에서 공범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이게 있었죠. 그죠? 예, 갑자기 거기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해서 나올 때는 이 유형하고 좀 다른데 예, 책임 전가를 위해서 공범을 끌어들이는 거다라는 진술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는 근데 이 유형은 별개의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판 과정에서
음유가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처벌해달라. 눈에 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문답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체크해놔야 될 건 공범공피의 내용이니까 다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신빙성 문제구나. 그럼 크게 놓고 봤을 때 300만 원, 3천만 원 현금 카카오톡 메시지 첫 번째 김갑동의 진술과 관련해서 짜고 한 거다. 이을남과 관련해서 현금 부분 받은 적 없다. 얘는 줬다. 그 다음에 급여로 받은 거다. 카카오톡에서 보여준 적도 없다. 난 그냥 지시받아갖고 한 거고 내 돈까지 1억 쳐넣었다. 그 얘기죠. 그럼 옆에 보면 사촌 형들이니까 상대적 친고죄고 친고죄니까 고소기간, 고소추한, 고소취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일단 고소가 있는지 여부부터. 그죠? 그 다음에 범인을 알게 되면 고소가 있다면 고소기간 했는지, 고소 불가분의 원칙 같은 거 나오지 않는지, 뭐 고소 취소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옆에 꺽쇠 꺾어놓고 공범 아닌 공피 진술이니까 증거이 없다라는 걸 꼭 해야 되겠죠. 성폭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적어야지 하고 성폭법에 바로 메모를 해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페이지 20 거칠게나마 이거는 공범 아닌 공피 진술 증거이 없다 하나 체크해야지 라고 옆에 빼놓으십시오. 페이지 22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김피해가 나왔는데 재판장이 물어요. 이렇게 증인 거부 사유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증언 거부하네요. 증언 거부. 증언 거부가 나온다는 것은 314조 316조 2항의 진술불능의 증언 거부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 사유도 피고인이 그런 상황을 초래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언이 없다. 그죠? 진술 거부하는 것도 증언이 없다. 죽으면요. 사망 들어오면 이건 증언이 있죠. 그죠? 특심 붙여가지고. 김피해는 지금 X네요. 그러니까 김피해가 지금 나와가지고 뭔가 증언으로서 진정 성립해서 자기가 진술한 것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증언이 없는 거예요. 자, 김피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냐라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손해를 부릅니다. 증인이 요것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하고 이건 방법. 증인은 수사기관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등을 확인하고 실질적 진정성립, 서명무인하였는가요? 형식적 진정성립. 우리 이제 다 합쳐서 그냥 진정성립. 민사하고 달라요. 그러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또 7번, 10번 가셔야죠. 7번, 10번. 그럼 증거 목록에 바로 가세요. 이때 7번, 10번 가가지고 X 쳤는데 증인 신문조서 과정에서 진정성립 인정했네. 그렇죠? 그럼 동그라미 쳐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 자체 동그라미 쳐놔요. 그냥. 그리고 김피해는 지금 증언 거부했으니까 X니까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어디에 적어야 될지 문제고. 그러니까 뭐 김피해, 김손해니까 당연히 사기 쪽 부분이겠죠. 그죠? 네, 사기 쪽 부분. 자,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진정 성립을 물어보고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세요. 제 강의 안에 안 되게 하는 유형들 다 적어놨어요. 안 되게 하는 유형들. 하나 빠진 것들. 뭐 서명유민 하는 거 안 물어본다든지. 예. 그럼 답을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난 그냥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 뿐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 유형들은 체크해 보세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거 뒤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내용 취지, 내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는 게 맞다라는 것과 서명무인했다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이 묻습니다. 피고인 김을남은 증인을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입주했다는 빌딩에 데리고 와서 만세금 투자할 회사로 소개한 사실이 있냐 했더니 그런 사실 없다. 여기에서 뭐 전형적으로 나왔죠. 그죠? 전문. 동생이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동생인 김피해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동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손의 동생이니까 김을남이죠. 그죠? 김을남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거 316조 2항이죠. 그죠? 맞잖아요. 예. 제3자 진술을 전해 듣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316조. 피고인 아닌 자의 타인 진술을 전문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이거는 증거는 원칠 숫자 출석 불능인 경우에만 특심 붙여갖고 증거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 되시죠 이거? 그죠? 전형적인 문제니까. 예. 안 되는 분들은 좀 연습해 보시고 이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통상은 김손해의 진술조서나 고소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나중에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은 옆에다가 바로 316조 2항 해놓고 X 해놓고 그 김손해 이제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이제 그 김피해 여기 이제 진술 주체별로 적어야 되겠죠. 김피해, 김손해 이건 증언 거부했으니까 X 쳐놓고 김손해 316조 2항 페이지 24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을법진에서 메모한 거 좀 보세요. 메모한 거 좀. 갑법진. 지금 특경사기에서 갑은 인정, 을은 가상사실 부인. 페이지 20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을 법진에서 페이지 20인가 적으시고, 그 다음에 김 피해요. 예, 피해 김손해 페이지 적으시고, 여기는 증언 거부 나왔구나. 여기에 316조 2항 하나 있구나. X 페이지 24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예.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메모장 보세요. 여기 특경 옆에 갑법진에 법정 진술이라는 뜻이에요. 페이지 20 적고 3천만 원 현금 카카오톡 자고 보낸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안 갖춰주겠죠. 옆에 을법진을 보니까 을법진 바로 적고 300만 원 받은 카카오톡 본 적 없다. 투자유치 1억 투자유치 김아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까지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지금 내일부터는 박스 좀 쳐갖고 내드릴 텐데 요렇게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메모를 진수 주체별로 보니까 넘기면서 증인신문조서에 김피해 증언 거부했으니까 314조 문제구나 라고 적어놓고 김손해 법진 24페이지 보니까 전문 진술 나왔으니까 이렇게 X 적어놓고 밑에요. 증인이 송금한 돈을 변제기에 지난 후에 김피해와 함께 만세금으로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 것은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도주하지 않았다. 나는 2020년 4월 20일 저희들은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고 최초로 나와요. 이게 놓쳤을까봐 고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김손해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은 2020년 4월 20일이에요. 김을남을 찾아갔을 때 김을남은 김갑동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지만 그 연락처로는 김갑동과 연결되지 않아서 내가 매우 당하면서 미안해했다. 김을남이가 저희는 김갑동을 본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을남을 사기쳤다고 생각하고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하는 행동들이 김을남에 대한 행동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인정의 부분이 항상 나왔잖아요. 그죠?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뭐 처음에 봤을 때 어두운 데서 봐가지고 난 그렇게 얘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왜 김갑동을 의심했냐? 이 유형은 지금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이 증인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유형은. 인부 이거 증거동기 진정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나왔고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단계 하나 나오는 유형이 전형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도주하지 않았다, 당황했다 라고 하면서 페이지만 적어 놓고 키워드만 적어 놓으세요. 옆에 메모장 좀 보시면서 넘겨보니까 이제 공판 서류가 다 끝났어요. 여기에 거의 실질적으로 기록을 읽는 수준을 한 20분 정도까지 할애해도 돼요. 이 부분은 넉넉하게 꼼꼼히 잡아야 돼요. 꼼꼼히. 그리고 한숨 돌리시라 그랬죠. 한숨 돌리시면서 지금 메모장에서 나와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 갑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구나. 을이 이런 내용을 했구나. 김피해 증언 거부해서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314조로서 얘 증언은 증언이 없겠네. 지금 김손해 같은 경우는 310조에 전형적인 거 나왔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적혀 있는 게 뭔가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네. 라는 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성폭범은 우리가 봤듯이, 요거는 좀 이따가 보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에서 이건 인정을 했잖아요. 얘가. 인정을 했으니까 동행사 공동정범인을 보자. 그 다음에 특경 사기는 여기서 같이 붙여서 하면 되고. 횡령의자는 이미 메모가 끝났어야죠. 그죠? 이미. 요거는 내가 지금 공소시효하고 불가불적 사후행위 묻는 거구나. 감사한 약식이 나왔네. 그러면 한숨 돌리고 선고 확정, 범죄사실, 공소사실, 관계 미침, 결론 연습한 대로 적어야지. 예. 키워드만 딱딱딱 적어 놓으라고 메모장 옆에.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 이제. 사실은 이때 메모를 더 꼼꼼히 하는 거예요. 이제 지울 거 지우고 아니면 뒤로 넘겨갖고 별도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옆으로 가 보시죠. 자, 고소장이 들어오네요. 고소장이 들어오는데 접수인이 중요한 건데 증언 지금 누구예요? 지금 김피해 우리 증언 거부했다는 걸 알아요. 증언 거부했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김을남은 2020년 1월 9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 호텔 개발 사진 주면서 했구나라고 하면서 고소장 일단 증언 거부해서 이거 증언이 없는 거니까 내가 적어야지라고 하고 옆에 보면 밑에 그 아래에다가 김피해 나오죠. 여기. 김피해의 고소장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 줬고 X 314 증언 거부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 고소기간하고 투자 확약서 사진 이런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니까 이제 투자 확약서라는 물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자가 주식회사고 확약 내용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일견 봤을 때 이게 뭐 허무이라는 게
공소 사실에서만 지금 허위의 위조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아직까지는 그죠? 예. 이게 지금 허무인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진술로 다 이게 보강이 되죠. 넘어가 볼게요. 김피해 마찬가지예요. 진술 주체별로 다시 김피해에 대해서 진조하시고 페이지 20분대 이거 314전 이것도 X 부인됐으니까 사실인정과 관련된 것만 이제 부합 증거만 보는 거예요. 문다 피해자가 가짜 투자 과격서 호텔 개발 사진으로서 저와 저희 형이 김손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전혀 갚지 않아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제출했다. 피해자가 어떤 관계냐? 사촌 관계에 있다. 친족 상도로 계속 나오는 거죠. 김울남은 경주 김씨 대한종파 종중 종손으로서 종중 총무도 받고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속았냐 물어보니까 2020년 1월 3일경 김을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만세금 대표이사를 이렇게 됐는데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개발 투자 문제로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 저와 제 형은 최근 동업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처분한 대금으로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2020년 1월 19일 김을남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이런 것들은 부합 진술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찾아왔냐 안 찾아왔냐 이런 것들은 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행위들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한다. 형들이 단기로 8억 빌려주면 내가 2배로 변제하겠다. 2020년 1월 19일 날 찾아와서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로 100억짜리 가짜 투자 계획서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투자했냐? 저는 3억 원, 예, 김피해는 3억 원, 김손해는 5억 특경 송금해 줬다. 언제 알게 됐느냐? 고소를 당한 시기를 이거 또 나오죠, 그죠? 예, 3개월이 알아보니 2020년 4월 22일 날 직원일 뿐이고 이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럼 피의자는 속아서 8억 원 송금받던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했더니 김을남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고 만세금 실제사인 김갑동 지시에 따라서 유치했다라고 일관되게 또 부합 진술이 나오네요. 자신도 김갑동이 준 투자과세 공사 현장 사진을 진짜라고 믿었다며 변명했다. 김갑동과 저희들과 육촌관계에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잘 알지 못한다. 친족이다. 계속 상대 친고죄다. 말하고 있죠. 다른 자료가 있니? 라고 물었더니 김을남은 저희들을 만세금의 돈을 송금하기 전에 요 내용도 나오잖아요. 김피해 진술 중에. 김피해가 아니라 김손해 진술 중에 2020년 1월 20일 저를 강남구에 있는 40층짜리 빌딩 앞에 데리고 와서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그 건물 23층, 25층을 전부 임대한다. 큰 회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제가 이 일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만세금 찾아갔을 때 박병서를 만났는데 박병서도 만세금은 김갑동과 김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여서 허위라는 걸 모를 수밖에 없다. 모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김을남이 불리한 내용도 나오지만 어쨌든 진술조서 부분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때 부합 진술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팁이죠. 내용부 있는 사기작성 피신조서나 이런 것들 불리한 내용 다 지워버리고 읽으면서 그죠? 유리한 혹시 부합 진술 나와 있는 거 없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인 2020년 10월 26일 날 김손해가 하는데 쭉 보다 보면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2020년 4월 20일 비로소 모든 사기 행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얘기했어요. 안나를. 그죠? 그럼 이것만 봐도 이 유형을 익히세요. 고소장에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 쉽게 적어주는 거. 4월 22일, 10월 26일, 6개월 지났네. 이게 명백하잖아요. 그죠? 기록상. 옆에. 요걸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공소시효 지났고 불가벌적 사후이니까 가볍게 읽으면서 뭔가 내가 잘못 놓친 게 있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전담무죄 사안은 빠르게 읽어보면 고소에 있는 경주김씨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전 등기 맞춰줬다. 또한 매도해서 1억 원으로 2만 평 매수하고 2만 제곱미터 근저당 설정했다. 됐네요. 횡령한 것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하이마트 앞에서 운전하다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게 이미 뭐 면소인데요. 그죠? 예, 우리는 면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 세이브입니다. 시간 세이브. 그냥 한번 일견 보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구나. 예, 뭐 다른 내용이 혹시 없나? 2020년 9월 20일 20일시경 1, 2, 3, 4 무소 차량 끝났네요. 뭐 그죠? 예, 같은 사실을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까. 자, 피신조서입니다. 피신조서. 피의자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김을남을 부르겠죠. 불러가지고 확인하고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김피해, 김손해를 알고 있냐 했더니 사촌형들로서 제가이라는 사촌형이 다 또 나오고 그럼 어떤 경위로 김피해는 3억이고 김손해는 5억인데 자금 유치를 했냐라고 했더니 2020년 1월 19일 김피해의 집으로 찾아가서 투자 확약서와 현장 사진 보여주면서
공사 기초공사 단계다. 2월이면은 100억 들어오는데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8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 2배를 변제하겠다. 계속 일관된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은 회사에 투자했냐? 김손해, 김피해가. 김피해와 김손해는 국민의 계좌로 3억 5억 원을 송금해줬다. 그럼 묻죠. 이제 진짜로 니네 개발 공사 하고 있는 거 사실이냐 했더니 엔젤 인베스트먼트 회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다. 그렇죠. 허무인 명의의 회사다라는 게 여기서 확실히 나오고 투자 계획서를 받고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사실인가 했더니 가짜이고 만생 호텔 개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라고 이을라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럼 피의자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들은 이거 기망행위 한 거냐라고 하니까 저는 투자받을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식회사 만세금은 저희 육촌형인 김갑동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고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김갑동 거다 이거다. 그리고 2019년 5월경에 김갑동이 당시 실직해서 집에 놀고 있는 저에게 연락해서 신용불량이 돼서 대표이사 명의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름 빌려준 것뿐이다. 왕래 없다가 다시 연락 와서 그 개발하는데 내가 대표이사로 돼 있으니까 손님 만날 때 앉아있어라. 급여주겠다. 진술, 부합진술 나와서 급여준다는 거. 그때부터 회사에 출근하게 된 거다. 허윙을 난 몰랐다. 일관되게 계속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피의자가 어떻게 해서 가짜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고소인들을 투자 유치하게 됐냐. 투자 격이 2020년 1월 1일경 단기자금 카카오톡 메시지 아까 봤네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또 메모해 놓고 벤처 투자 회사에서 100억 원 자금이 유치될 때 단기 운영 자금 부족해서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했고 때마침 제가 사촌형 만났을 때 투자자를 찾는다고 해서 얘기해 줬다. 보여주면서 이제 곧 100억 원 어쩌고 똑같이 얘기했죠. 요청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피의자가 김피해와 손해에게 허위 투자 약정서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접 투자 요청을 한 점으로 볼 때 피의자가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은 내가 믿기 어렵다. 수상한이 보기에. 그럼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혹시 자료가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김피해와 김손해가 회사에 입금한 돈은 모두 김갑동과 박병서가 관리했다. 저는 만진 적도 없다. 자금 흐름을 보자 얘기예요. 그리고 김갑동이 단기 자금으로 9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촌 형들은 투자금이 8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김갑동이 원금 2배를 갚아주겠다는 감언의서를 믿고 제가 관리하던 종중 땅을 담보로 해서 1억 대출 받아갖고 투자를 했다. 8억, 9억인데 얘네는 8억 받고 자기가 1억도 넣는 거 있다. 김갑동이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다. 큰 돈 벌 수 있다. 그때 알았다. 또 물어요. 그러면 만세금 직원의 피의자 김갑동이 누가 있었냐? 박병서가 있었다. 이거 방금 죽었는데요. 뒤에 보면 김갑동 호텔 개발 현장에서 현장 사무소가 있고 100명이 넘게 근무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본 적은 없다. 박병서는 김갑동의 오른팔이고 자금 관리를 모두 담당했다. 김갑동은 저희 박병서와 함께 사촌 형들을 찾아가러 지시했는데 박병서는 김피의 집 앞에 가서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혼자 만난 거다. 피해자를 만나서 이제 기망하게 된 경위들에 대해서 아주 촘촘히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김갑동과 박병서가 짜고 친 거다. 짜고 저지른 게 분명하다. 요게 하나 또 나오죠. 김피해는 회사 계좌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가 2020년 1월 20일 김피해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40층짜리 빌딩 앞으로 데리고 와서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그건 23층에서 25층까지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큰 회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는데 어떤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이거 허위로 부풀리고 있다. 이런 적이 없다고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횡령의 점입니다. 횡령의 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허락받은 사실 없다. 넘어가시죠. 위험운전치상도 마찬가지로 약식명령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박병서 죽었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내용 증거 등록이 없는 증거긴 하지만 부합 진술 나오는 거 있는지를 가볍게 보면 8억 원 사실 알고 있냐? 내가 김손해 보면서 8억 받은 건 사실이다. 내가 담당자님 잘 알고 있다.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허위라는 거 알고 있었냐? 나 알고 있었다. 이것도 다 가짜로 맞는 거다. 그럼 니도 가담했니? 라고 물으니까 김갑동이 개발 자금이 필요하니 저와 이을남에게 돈을 빌려줄 걸 찾아보라고 지시하자 김을남이 자기 사촌 형들 김피해 김손해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고 정말 불리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어차피 내용 부인해갖고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도 312조 사망했다라면 314조로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됩니다. 부합 진술 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갑동에 대해서 피신조서 다시 물어보네요. 허위의 문제, 이제 피의자는 허위 투자 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을 이용해서 피해자 김피해와 김손해 8억을 편취한 사실이 있느냐? 그렇다. 시원하게 인정. 다만 김을남과 박병서와 함께한 거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저만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피의자는 왜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느냐? 얘의 이제 진술이 그쵸 중요한 거죠, 그죠? 예, 모순 진술과 얘가 뻥치는 진술 중에 불리한 증거니까 원래 저는 만세금 대표이사 개발사업 돈을 빌려 투자했던 주식이 잘못돼서 신용불량자 됐다. 육촌 동생 이 김을남에게 대표이사 맡아줄 걸 부탁해서 만세금을 함께 운영해왔다. 근데 이것도 다르죠, 그죠? 이름만 빌려줬다. 함께 운영했다면 이런 모순진이 나올 거예요. 이후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시도했던 사업이 다 실패해서 회사 문 닫게 되었다. 그래서 19년 12월경에 IT 주식 작전 세력으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돈 7억 원을 3개월만 투자하면 3배 수익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서 7억을 빌릴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김을남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사촌형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한번 빌려보자고 하였더니 사촌형들이 주식 같은 건 할 리가 없다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만세금 부동산 개발업체를 추진하는 것처럼 만들면은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고 자기가 먼저 제의했다. 그랬더니 이을남도 한번 시도해보자고 해서 같이 이르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김갑동의 거짓말 진술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약정서가 위조된 거냐라고 했더니 난 인정했으니까 위조된 거 맞다. 그럼 김을남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보여줄 투자 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피의 집에 가기 직전에 2020년 1월 18일 경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 날짜도 봐야 되겠죠. 얘가 지금 김갑동은 1월 18일 경 자기 집에서 위조했대요. 그래서 피해자가 위조한 투자 확약서를 김을남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김피해와 김손에게 행사하도록 지시했고 그로 인해서 8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인가요? 나 인정한다. 이때 김피해 고소장 첨부 확약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네가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맞냐? 그렇다. 실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때쯤 메모를 하면 돼요. 이때 허무인 명의의 문서라도 사무소 위조된다. 검이니까 그죠? 검이니까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 증거 들어왔고 그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형식과 외관을 갖춰서 허문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문서가 아닌 거면 문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를 회수한 돈을 어떻게 송금했냐. 돈 자금 흐름 잘 보세요. 몇 차례에 걸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8억 원 전 7억 원은 소개받은 주식 작전 세력에 넘겨줬는데 연락되지 않았다. 사기당했다 자기도. 나머지 1억 원은 김을남과 박병석의 수고비 명목으로 3천만 원씩을 나눠줬으며 남은 4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사용했다. 수고비 명목으로 또 나눠줬대요. 김을남 만세금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구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공사 현장 사진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떠냐. 수고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던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김을남 박병사 상에서 가짜 확약서를 만들어줬고 수고비를 건네줬다. 특히 김을랑 박병서와는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433으로 나누는 투자 수익 약정도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을남이 433 나누는 게 타당한지 김을남과 피해자의 소가 별도로 1억 원을 줬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이제 진술이 다른 거죠. 제가 김을남으로부터 1억 원 받은 건 사실이다. 이는 호텔 개발 투자금 먼저 1월 28일 날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모두 작전 세력에게 넘겨줬다. 지가 쓰고도 이 돈은 내가 받아서 작전 세력에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주식 투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다. 저기 호텔 개발 투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병사 다 알고 있다. 주식 작전 세력 어떤 사람이냐. 대포폰에서 난 모른다. 이런 사람들 다. 억울하다. 달리 할 말 없느냐. 김을남으로부터 김피해가 김손해가 찼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겁이 나서 피했었는데 그 사이에 김을남이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저에게 미룬 바람에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소환 통보를 받고 진실을 밝혀서 오늘 출석해서 진술하게 되었다. 다만 저도 작전 세력에 속아서 돈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저 혼자 처벌은 억울하고 분하니 김을남도 꼭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현행범 체포되었다. 풀려났다. 같이 처리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내용을 좀 보면서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썼을 때 얼마나 찾아냈는지는 답안을 보면서 압수조서 보세요. 압수조서. 압수조서에 이렇게 나와요.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성폭법 피의 사건에 대해서 언제 2020년 11월 10일 이때 경에 사법경찰관 경위 이경위는 사법경찰관리 경사 이낙영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한다. 조서가 나와 있고 이 조서 목록과 관련성들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본직들이 2020년 11월 10일 이때 우연히 목격했고 이에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물었다. 현행범 체포했다.
폴더를 해서 잠깐 임의 제출로 휴대전화 한 대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라고 하고 있죠. 예, 여기서 뒤에 내용들 있죠. 그 체포유 이런 것들 넘어가 볼게요.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 또 나오니까 문다 몰래 촬영한 적이 있냐? 있다. 호기심 촬영하게 됐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겁이 나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현행범 체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현행범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지요 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됐다. 여기 한계 쟁점이 또 뭐가 있었냐면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긴급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 받을 수 있느냐로 하나의 쟁점이에요. 예. 그 이제 대부분 다수 소수 의견 중에는 이거죠. 어찌 현장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체포하는데 내놓으라 그러면 임의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다수 의견은 요 쟁점도 하나 추가해야 돼요. 원래는 사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임의성만 있다면.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용한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 관련 폴더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확인이 어렵던데 말이 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하체가 있는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첨부했다. 뭐 만나 죄송하다 이랬고요. 서울 서초경찰서 이경희 생략 여기 수사보고 보면 도중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뭐 탐색해서 했다라는 거. 대질신문 들어오네. 대질신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대질신문은 그리고 대질신문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지를 먼저 읽고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지를 읽어보면 여기에 쟁점들이 나오니까 보세요. 김갑동이 물어요. 박병사 투자 계획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서 8억 원 송금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갑동 시원하게 인정. 그 다음에 이을남에게 이렇게 물어요. 김을남에게. 방금 피의자가 들은 것과 같이 IT 주식 작전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피의자로부터 전해 듣고니까 처음부터 금연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해가지고 투자계약서 송금 이렇게 보여주고 송금 받은 것을 주장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김을남이 이제 얘기하죠. 모두 거짓말이다. 김갑동은 제 돈 1억 원 부분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 부분 사실 탄핵해라는 거예요. 사실 인정. 피의자는 김갑동이 추진하는 주식 투자를 해서 1억 원을 김갑동이 교부하고 피의자들 속에서 자금을 송금받기 위해서 김갑동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수사관이 전혀 아니다. 저는 김갑동이 주식 투자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런 허황한 곳에서 투자하려고 제가 종중땅까지 담보 잡혀서 돈을 대겠냐. 김갑동과 투자 수익 약정 맺은 적이 없다라고 해요. 약정서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김갑동과 피의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에 박병서 수고비용으로 3천만 원 나눠줬다고 주장하는데 어떠냐? 제가 김갑동으로 받은 것은 첫 달 300만 원이 전부고 3천만 원이 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동안 김갑동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아보고 혹시 저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김갑동이 묻습니다. 다시. 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돈을 사용했다는 자료가 있냐 했더니 7억 원 모두 현금 지급해서 자료가 없다. 그럼 박병서도 주식 투자 약정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떠냐 했더니 박병서가 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내 말이 진짜다. 아무 근거가 없죠 지금. 그죠? 예. 김을남과 피의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냐. 3천만 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바뀌어요. 검찰에서 또. 3천 줬다 그러다가 김피에 돈이 들어온 다음 날 박병서가 각각 2천만 원 확실히 보내주었다. 3천만 원 줬다. 2천만 원 줬다. 법정에 다시 3천만 원 줬다. 요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돈은. 그다음 피의자 투자 수익 약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구두 약정이다. 이렇게 금액을 약정하는데 약정서가 없다. 이상하죠. 이것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느냐? 만세금 대표이사인 김을남이 어떻게 인베스트먼트 투자 약정서 공사 현장 사실 허위라는 걸 모를 수가 있겠냐? 김을남은 저에게 김피와 김손해가 여유자금이 있으니 똑같이 한탕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것도 말이 달라지죠. 그죠? 예. 앞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제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진술하다가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처벌 면하기 위해서 책임 미루는 거다. 제가 김을남에게 김피해를 강남 빌딩가로 데려가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시키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틀림없이 제가 시킨 대로 했을 거다. 김을남 본 적도 없고 김갑동.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김을남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 현장에 가봤다는 건. 그에게 물어보면 현실을 잘 알 거다. 뒤에 진술조서 김손해, 진술서 허두수, 위험운전 치상이니까 필요 없고요. 수사보고 관련해서 주치 상태 그것도 필요 없고 조회보고서 관련해서 사기, 징역 이런 게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 상습범일 때는 이런 거 뒤에다 줘요. 수사보고서, 계좌 추적 영장, 계좌 추적 결과 보고를 잘 봐야 됩니다. 2020년 1월 20일 3억, 김손해로부터 5억이 각각 계좌 송금돼요. 언제요? 2020년 1월 20일. 옆에 꼭 메모를 해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020년 1월 21일 300만 원이 송금됩니다. 만세금 계좌에서 김을남. 그리고 2020년 1월 28일 김을남이 이 만세금 계좌로 1억 원을 다시 송금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8일 같은 날짜에
만세금 계좌에서 박병석 국민계좌로 3천만 원이 송금되고 김울남에게 송금된 내용은 안 나와요 지금. 2020년 2월 5일 사이에 전액 현금 인출했다. 거래 내역 없다. 압수수색 사진 보고 수사 보고는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6초 혈족 관계에 있다. 그리고요. 아까 그 압수수색 경위 잠깐만. 예, 압수수색 경위란 44페이지를 아까 생략을 했는데 본직들이 읽어드렸죠 그래도. 예, 우연히 목격했고. 예, 여기 나오죠. 집어넣는 게 목격자 진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목격 진술이. 자, 그러고 메모를 이제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갑진에서 을진에서 그 을 이제 진술 주체별로 바로바로 메모를 했었어야 되는데 을 경피 페이지 34하고 을 보세요. 을 2020년 1월 28일 담보로 1억 김피의 진술이 나오고 밑에 을 건피 48페이지 적고 대질 수익 약정 없었고 급여 300만 원이고 3천만 원 받은 적이 없다라는 핵심 내용이 나와요. 페이지를 잘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김피에 대해서 증언 거부했으니까 진조까지 X치고 김손에 도주하지 않았고 당황 미안하다고 했고 고소장 고소기간 갑전문 그대로 나오고요. 박병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갑법진에서 보면 20페이지 보세요. 3천만 원 현금으로 보냈다. 41페이지 48페이지 있죠. 요거 하나만 시연을 좀 볼게요. 20페이지 잡아봐요.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갑의 진술을 많이 까야 되니까 20페이지를 보니까 공판기준 진술 과정에서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300만 원, 3천만 원, 카카오톡 메시지, 그죠? 예, 현금, 그리고 연락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가보시죠. 41페이지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안 쓰기 직전에 찾아낸 것들은 찾아내시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한번 1도를 하고 3,300만 원 이 위주로만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답에 보면, 6천 동생 맡았다, IT, 3배 수익 보장한다, 7억,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2월 초에 김울남으로부터 말을 듣고 한번 빌려보자고 했더니 없다고 하기에 그때 제가 먼저 야,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대질 과정에서 봤지만 김울남이가 먼저 제안해 왔다면서요. 말이 다르죠. 그렇죠? 예, 제안 부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8페이지를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뭐 기록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21페이지, 41페이지, 4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예. 49페이지를 보면서 진술을 사실 인정을 탄핵하는 부분 여기에 몰려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실제에서는 페이지를 잡고 일견 잡아낼 수 있는 건 다 잡아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모르겠다, 뭐 믿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가급적 좀 10회 변시 메모는 좀 간략하게 한 건데 좀 자세하게 한다 그러면 페이지 20에 키워드를 다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갑 경피에도 7억 갑이 제한 뭐 1억 3천 줬다 334 7억 자료 없다 3천 모르겠다 2천 확실히 보냈다 약정서 없다 의리 제한했다 빌딩과 엔젤 실존 확신시켜라 라고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지로 적은 다음에 베끼는 겁니다. 이제 실제 답안 펴놓고 그 위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적으면 되잖아요. 현금 내용들 아까도 봤지만 먼저 얘기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들은 자금 유치하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게 본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을 볼게요. 자, 아까도 봤듯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는 인정을 했고 호무인 명의의 계약서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암기. 자, 위조 문서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신용을 보호법의로 한다. 명의인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 이걸 꼭 언급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호무인 사전명의 문서라도 문서가 됩니다. 이것보다 명의인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입니다. 형식과 외관. 이걸 꼭 적으세요. 명의인 실제하진 허무인이라도 공공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일제 성립한다. 증거를 통해야죠. 피고인 박병서의 각 일부 진술, 투자계약서 사본 보니까 형식 외관을 갖췄네요. 투자계약서는 명의인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를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로 인정됨 내지는 해당함. 따라서 박병서 공무원 사무소 위조죄는 유죄가 인정됨, 유죄 판결 선고 예상됨 내지는 유죄가 인정됨. 행사의 점, 위조 문서 행사처에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문서 행사처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는 공범자들 사이에서의 행사는 행사가 되지 않음.
그러나 간접 정범을 통한 모르니까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행사죄가 성립함. 피고인과 박병석 각 일부 진술, 김피해, 김손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해서 피고인 김갑둥이 박병석 공모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김을남을 이용해서 간접 형태로 범한 사실이 인정됨. 다만 뒤에 변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문서 동행사제 공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합리적 범죄 증명이 없다. 이걸 적어주시고 무죄인데 축소사실인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변 없이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공동정범이 아닌 유죄 판결 선고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행위한 특경 사기 부분인데 얘는 인정을 했죠. 밑에 각주 좀 보시면 각주 아니고 밑에 그냥 볼게요. 형법상 사기죄 성질은 특경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조문 꼭 적어주세요. 특경법 친족상들의 354, 328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까 354조도 적용된다. 그리고 뒤에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갑동과 김손의 동거하자는 육천혈족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뭐 기록에 따르면 뭐 증거를 좀 뺐는데요. 이거 그 노사 교수님 저 가지고 좀 각색을 해서 한편 김을남과 김손의 동거하자는 사촌혈족인 친족관계에 있으니까 김손의 김을남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고 김을남과 김갑동이 공범관계에 있다면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데 그런데 김손의 김을남에 대한 고소는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안날인 2020년 4월 20일 6월이 경과한 2020년 10월 26일 날 제기되었으니까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은 공소제기로서 무효이고 변론 요소에 보는 바와 같이 공범관계에 있지 않아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 위 고소 당시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김갑동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김갑동에서 고소한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면 이러면 고소기각 경고할 수 있는데 즉 친고죄에서 공범자 1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서 고소기가 지난 후에 갑을 고소했다 그러면 갑에 대한 고소는 부적법에서 무효이지만 나중에 다른 공범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의뢰의 범인임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제기한다면 이거는 적법한 거예요. 이거는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상관이 없죠. 왜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되면 고소 적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어려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바가 없더라. 그리고 그런데 김손에는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적법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이라서 공소기각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320조 2호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김피해 부분입니다. 김피해 육촌 친족관계에 있다. 사실관계 보니까 한편 김을남과 김피해도 동거하지 않는 사촌 혈족인 친족관계에 있다. 김을남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고 김을남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갑동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서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김피해는 사기범행을 안 날인 2020년 4월 20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2020년 10월 3일 김을남을 고소해서 그 고소는 적법한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김을남은 김갑동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친고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각주 좀 볼게요. 각주 5번 각주만. 친고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공범관계에 있는 범인들에 대해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소사실 기준설과 심리 기준설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검사가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범관계에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친고죄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국가형벌권에 대한 불공평하게 행사된 것이 없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친고죄 고소불가분의 원칙 심리결과 공범관계가 밝혀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 사건 기록형 문제가 이렇게 정답, 즉 2명의 피해자는 김갑동의 공소를 모두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라면 이게 좀 적절한지 의문이다. 근데 모두 이게 기각되는 걸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에서 시험장에서 여기 하나 팁인데 애매하다 이게 지금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하세요. 답이 좀 틀려도 이런 거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서 쪽에서는 유죄로 그냥 끌고 가도 되고 무죄로 끌고 가도 되고 변론요소라면 이거 무조건 형식 판결 내지 무죄로 갖고 가야 되겠죠. 성폭법 위반의 점입니다. 본건은 자백했죠. 보강증거인지 문제 내는데 그 증거들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 진술은
공범 아닌 공피 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날리고, 압수된 휴대전화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됐는데 현행범 체포한 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내도록 강제로 제출받은 것이어서 그 제출이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파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줄 더 적어주면 좋다는 게 뭐였어요?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 적어주고요, 그렇죠? 그 대신 임의성은 입증이 돼야 돼, 그렇죠?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없는데 가사 또 증거 동의했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거. 압수조서 기재 중에 작성자인 경찰관들의 목격 진술 부분은 뭐다 이거는 312조 5항에 수사 과정에 작성된 진술서에 해당하니까 임의 제출물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의 기재와 별개의 독립한 증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증거는 있다. 요거는 기록보다는 이제 사례로 준비해 놓으시라 그랬습니다. 사례로. 그 다음에 이제 특경 위반의 김손해 부분이에요. 형법상 사기죄 특경 위반죄로 가중처벌 유지된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알게 된 날로부터 아까 봤죠. 그런데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안날인 2022년 4월 20일 6월이 경관 2020년 10월 20일 제기된 것이 역사 명백함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달라 한 땀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경 김손해 부분은 예, 공소기각 판결로 날립니다. 그런데 이제 김피해 부분은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아까 봤지만 김갑동에 대한 이제 증거 능력표를 봐야 돼요. 아까 잠깐 인부표를 보면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피심, 박병서에 대한 경피심은 공범인 김을남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니까 형소법 제312조 3항에 의해서 모두 증거력이 없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박병서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박병서에 대한 경찰 피신 조서는 314조에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 이건 사례에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케이스에서도. 예. 그 다음에 김피해 고소장, 김피해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메모를 좀 보면서 하세요. 피고인 모두 증거람에 동의한 바 없고 꼭 이렇게 적자 그랬습니다. 고소장은 310조 1항 본문에서 정한 피고인의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인 전문 증거다. 무슨 전문 증거고? 그러니까 공판중이나 공판길에서 진정 성립 인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진술 조서는 310조 4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죠? 증인으로 안 나왔으니까. 김피해가 법정에서 진정 성립에 관해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형소법 314조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니까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김손해 고소장 진술 조서 중에 아까 찾았죠. 김갑동으로부터 김을남 만세금 실제 사장으로 김을남이 주도적으로 사기를 쳐놓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니 억울하다. 지금까지 경찰 가면 혼자 다 집을 같아서 나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좀 놓쳤는데요. 어쨌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바가 없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진술을 내용하는 전문 진술이 된 진술서와 무슨 조서다. 그래서 이 진술서는 313조 1항, 316조 2항 요건을, 진술 조서는 312조 4항, 316조 2항 요건을. 요게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온 거죠. 그렇죠? 보통은 진술 조서만 해당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간 좀 오버되더라도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증인신문조서에서 A라는 사실을 적고 전문이에요. 이거 전문. 그럼 요거는 316조 2항. 예전에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진조에 A라는 진술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날렸잖아요. 그죠? 312조 4항으로 한꺼번에 날렸는데, 다르게 발전된 유형은 뭐였었냐면 A 증언에서 A라는 전문이 들어가고 B라는 전문이 들어가고 요것만 진조에 있는 거예요. 진조에. 그러면 진조하고 요거는 한꺼번에 재전문이라는 거는, 그렇죠? 한꺼번에 날리고 요거는 순수하게 316조 2항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번 우리가 10회에서 한번 눈여겨봤던 유형은 뭐냐? 전문 따로 있고 진술조서에, 그러니까 증인신문조서에 A라는 진술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문이에요. 진술조서나 고소장에 다른 사실에 대한 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죠? 그럼 이거는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전문이니까. 316조, 어차피 316조 2항과 312조 4항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을 어디에서 확인해서 날리는지를 구별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요. 다음입니다. 사실인정도 볼게요. 사실인정.
아까 뭐 데리고 왔다라는 들었다는 부분 메모해 놨으니까 310조 6항에 316조 2항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순수하게 아까 그 얘기 그 동생이 뭐 김피해를 빌딩에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이 부분요. 2번 보시면 부족 증거 관련해서 경찰에서 3천만 원 주었다. 3천만 원 아까 체크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2천만 원 했다가 법정에서 다시 3천만 원 했다. 그래서 일관되지 않고 돈 준 거 수사 보고서 계좌 추적 결과 보고 꼭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020년 1월까지 말까지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적이 없더라. 회사에서 돈 줬다고 했는데 그럼 3천만 원 현찰로 줬으면 뭐가 인출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했을 때 현금 거래에서 입증을 하라 그러게 되면 그 거래 기간 동안에 현금 인출한 어떤 간접 사실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걸 수사관서에 제출하게 되는데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현금 거래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김갑동은 2020년 1월 1일 그거 하나 찾아냈을 거고요. 자금 이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에게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이에 대해서 짜고 허위 내용을 한 거다. 같이 우리랑 이렇게 말했으나 위 메시지를 보낸 날짜를 보니까 김울남으로부터 자금 보유 사실을 전해 듣기 전이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미 카카오톡에 대해서 뭔 얘기도 없었다. 이 메시지는 자금 유출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상식에 반한다. 혹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 부분을 잘 읽다 보면 보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갑동은 주식투자금으로 7억 원을 구하는 중이었고 8억 원 중 7억 원을 작전 세력에 넘겨주고 1억 원의 수고비와 개인자금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김갑동은.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김울남으로부터 1월 28일 추가로 돈 1억 원을 유치받을 이유가 없었죠. 이것도. 그리고 요 내용만 적어가지고 뭐 그 근거가 없다. 김갑동은 주식 투자 자금으로 교부받아 작전 세력에게 넘겨주었다고 일반적인 진술만 있지 아무런 근거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투자 계획서를 위조해서 뭐 사진 찍었다고 진술했는데 이거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불일치한다. 그리고 밑에 만일 이게 이름까지 기재할 이유도 없었고 투자 확약서에 의하면 100억 원 중 이미 상당 금액이 투자되었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작성일자를 1개월 이전인 19년 12월 27일 소급해서 작성할 이유도 없었고 못 찾아냈으면 이런 것들은 좀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확인했으면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그 다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수익금 분배 부분이요. 433으로 투자 약정했다는데 그러면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히려 투자 수익금을 얻기 전에 박병서에게 3천만 원을 준다?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별도로 공모했다며 왜 3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 유형은 기억해 보세요. 공모했는데 별개의 돈이 흘러 들어갔을 때 이거는 투자 수익, 범죄 수익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1억 원을 받고 다시 3천만 원을 김울남에게 지급한다. 이 유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금을 받았는데 1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받은 놈한테 다시 돈을 준다. 그리고 뭐 뒤에 책임전가 이거는 꼭 적으시면 되고요. 특히 위에서 피해자들이 2020년 4월 22일 하나 둘 셋 넷 가운데쯤에 김울남은 도주하지 않았고 김갑동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당황해서 미안해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기 행위를 모르고 있었음을 말하는 거다. 이게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 뭐 도망을 가든지 그렇죠? 알고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황하면서 도망도 안 갔고 미안해했다는 점을 보니까 이건 몰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증명이 있겠다.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꼭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어주시고 횡령의 점은 쓰는 방법이죠. 이거. 횡령죄 공소시 7년, 역수상 기록상 명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니까 3호 면접 판결 선고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 이것도요. 이건 뭐 형법 문제지만 횡령한 물건을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서 더 이상 피해 물건을 보관한 지역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불적 사후에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횡령한 처분한 돈으로 부동산 매수한 부동산에서 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유했다 하더라도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그러니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전담무죄. 특가법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거 앞으로 뺀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 빼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방법대로 하면 두 번째 문단부터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법원 선고 확정이죠. 발령받아서 확정되었다. 확정명의의 범죄 사실은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이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약식 명령입니다. 명령의 범죄 사실과 동일한 교통사고다. 길게 적어줘도 돼요. 시정방위주로. 상경관계에 있다. 그리고 밑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교통사고이다라고 하고요. 끊어놓고 위로 올라가도 돼요. 한 개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특가법 위반,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 위반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두 죄는 한 개의 운전행위의 것이니까 상경관계에 있고, 상경관계에 있는 하나의 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미친. 그래서 상경관계 때 이렇게 밑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의 기판력은 상경관계는 이 사건 공소에 미치니까 이번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서 320조 1호 면소 판결 선고해달라라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좀 천천히 앞에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공판 조서 부분은 이제 많이들 조금 했으니까 속도 좀 줄이고 수사 기록을 더 이제 사실 인정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 드리는 거 가지고 복습을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이 기록 메모를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따라서 별도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간 시연해드렸지만 세 두덩이 페이지를 잡고 실제에서 내가 읽었을 때 이걸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